나의 길은 현장에 있다. 필사적으로 취재하는 필사의 기자 두 분입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영상을 보니까 약간 김대호 기자님을 째려보는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저 사진이 굉장히 인상이 험하게 나왔네요. 이분 뉴스 김대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오늘 뭘 다룰까 어제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 일단 이 암살 관련해가지고 오늘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암살의 역사 하면은 우리가 암살, 미국 대통령 암살, 링컨, 케네디 네. 생각나죠? 뭐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케네디의 죽음은 이제 미국 정치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고, 뭐 링컨도 이제 말하자면 이 암살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미국 정치에서 언급되는 이름들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암살이 이제 존 F 케네디 사망 사건이랑 그 마틴 루터 킹 사망 사건이 이제 미국의 현대사의 역사를 바꾼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근데 미국 정치는 늘 이제 말하자면 미국은 총기가 자유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늘 이제 최고 권력자 혹은 어떤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이 암살 시도가 늘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링컨하고 케네디 암살 이렇게 쳐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유사점이 많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트럼프 총기 사건에 이어서 오늘 한번 이 주제를 깊게 한번 다뤄보자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총기 사고가 지금 3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요거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정치적 이념의 갈등의 확대, 그리고 대립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건일까를 살펴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세상이 항상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럴 때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소유의 사건인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링컨, 이제 노예제도 폐지라고 하는 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 존 케네디, 이거는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둘 다 핵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마틴 루터 킹 또한 이제 흑인 링컨 운동.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사고에서는 어떠한 점들이 주목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교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워낙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미스터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 재미로 이게 뭐 팩트는 팩트인데 좀 짜 맞춘 그런 측면도 있는, 우연의 일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 링컨하고 케네디 두 사람이 암살된 게 다 금요일이었다. 둘 다 머리에 총을 맞았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 암살 이후에 이제 부통령이 승계하지 않습니까? 링컨 후임이 앤드류 존슨, 케네디 후임이 린든 존슨. 두 사람 다 성이 존슨이고 남부 출신이다. 그다음에 암살자가 링컨 암살자는 존 윌키스 부스라고 1839년생인데 케네디 암살자는 리 하비 오스왈드 1939년생. 100년 차이네. 100년 차이인 거예요. 그다음에 암살 장소가 링컨을 암살한 부스는 극장에서 총을 쏘고 창고로 도주했는데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쏘고 극장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링컨 비서 이름은 케네디였고 케네디 비서 이름이 링컨이었다. 이 부분은 조금 신빙성은 아닌데 하여튼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대통령의 암살이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김대우 기자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전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극단적인 사회 갈등 속에 있었고,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과의 대결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쿠바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 상황에 있었고, 지금 트럼프도 사실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이 겹쳐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뭐 800만 명 이상, 1000만 명 이상이 노킹스 시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사회 갈등의 극단적인 온도계 같은 것 같아요. 이 피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암살 시도라는 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맞이하고 있는 정치 환경도 이제 그러한 지점에 놓여 있다. 이걸 이제 앞선 사례들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례 상황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걸 보니까 뭐 똑같다라는 게 완전 상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이제 말하자면 갈등 이런 것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자작극 얘기도 나오는데 설마 아니겠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워싱턴 투파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러한 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 배경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1865년에 이제 암살되기 전에 노예제도라는 큰 변화를 일어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수싸움들이 지금도 정립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포드 극장에서 2층에서 영화를 관람을 하는데 그 사전에 계획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암살자가 들어와서 2층에서 링컨 대통령 앞에 딱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 극장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지점. 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폭소를 하는 그 시나리오 타이밍에 맞춰서 등장을 했고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3발 쐈고 그리고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면서 폭도의 길은 이렇게 끝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연극의 한 짜여진 무쇠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12일 만에 이제 끝나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농장의 창고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부가 이제 싸우다 뭐 죽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뭐 당시에는 이제 경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취약한 시대이긴 했다라고 하지만서도 또 한편으로 그때 많이 났던 게 노예제도 폐지를 막기 위해서 기득권과 혈투가 엄청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FBI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권력기관들이 동원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주장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총격적인 사건에 있어도 이게 정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무언가 동원이 되어서 뭔가 판을 짜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좀 원거리에서 암살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현대 경호 체계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한 3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선에 대한 확보를 완전히 끝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선에는 경호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소지품을 이제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대통령 행사를 전후로 해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어디 행사에 대통령 오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현장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출입이 아닌 기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3가지가 이 현대 경호에 말하자면 핵심적인 요소들인데 이거 외에도 매뉴얼 더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지켜졌냐 이 부분이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음모론을 낳는 어떤 토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영상으로 확인했지만 동선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와서 막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 그러면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거고 두 번째 소지품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작은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탄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큰 총을 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마지막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전날 투숙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일 행사가 있는데 그럼 호텔 투숙객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또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경각심이 높거든요. 이 암살이나 피습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노리는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살범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란 청년이 들어와서 총 들고 지나갔어도 경호처 못 막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게 허술한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라든지 뭐 백악관은 억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토대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만찬이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기자들이 휴대폰 못 갖고 들어가지 않나요? 행사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다 맡기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 총격 그 난리 났는데 막 바로 현장에서 기자들이 전화 연결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요. 거기는 그렇게 안 하나? 그래서 저 좀 요번에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의아한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그 행사장들 이렇게 취재를 갔는데 엄청나게 이 서큐리티가 강력해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 경호처가 있죠. 미얀 중국 서큐리티가 있죠. 그리고 대사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절차를 그 근처에 반경 몇백 미터 안에 들어가는데 계속 팀마다 와가지고 신원을 확인을 계속 거칩니다.
그리고 정해진 라인을 벗어나면은 못하게끔 이렇게 철통 경호가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차에서 내릴 때 자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이 정도의 경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요번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진행됐던 것도 사실 여기가 있잖아요.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피격당했던 네, 데죠. 피격당했던 곳이라서 보안 프로토콜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현재까지 의문점을 남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웃긴 게 트럼프보다 벤스를 먼저 PC 시키던데 그것도 뭐예요?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스가 먼저 나갔고 트럼프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도 대통령이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들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느낌을 그 영상에서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피습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자체 방송을 막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통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통제도 작동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말하자면 암살범이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어떤 기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호원에게 총을 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현장에서 바로 발포를 하지 않았냐.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아마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총을 쏘지 않고 잡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연히 그 현장에 그러니까 대통령 제외하고 오늘 저희 워싱턴 투파원 말에 따르면 대통령 승계직을 하는 6순위 중에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호가 짜여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속속들이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 벤스가 먼저 나갔다. 대통령이 막 그러고 이제 뭐 그 죽은 그 극우 지도자 이름 뭐죠? 찰리 커크. 예. 찰리 커크 부인도 있었는데 이 부인 뭐 우는 거 이런 거 그대로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뭔가 미국 사회도 우리가 이제 윤석열 때 경험했던 기강이 무너져 있다. 이게 말하자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현장을 그대로 지금 미국의 어떤 현실, 모순 이런 거를 그대로 노출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더 놀란 것은 미국 대통령 경호라는 게 저렇게 허술한가 하는 거 하나 오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총격 위협을 받았는데 한 사람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더 놀랍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정치적인 폭력인 사태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왜 일어났을까를 봤을 때 일단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게 24년도 당시에 트럼프 대선 후보가 유세하다가 적용을 맞아갖고 이 귀에 피가 예. 나서 그게 이제 사실 트럼프의 대선을 승리로 만들어진 사진 한 장이다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그 일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격을 할 수 있었나? 사실은 이 신원 미상의 남자가 예. 행사 직전에 90분 정도 전쯤에 드론을 통해서 장소들을 확인하고 체킹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는 이상 징후들이 미리 선주치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외부를 담당하는 경호팀과 행사장 내부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 팀이랑 무전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었다라고 결국에는 귀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은 소통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내뱉는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암살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경우로도 뭐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폭력인데 선거 때는 후보들 공격도 많이 있고 그 최근 암살로는 아베 예. 암살인데 아베도 선거 유세 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송영길 대표 망치, 박근혜 후보 그때 면도칼 예. 피습,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부산에서 그렇게 공격을 당했던 거 이런 것들 생각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은 지금 국가 테러 1호 사건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 진척이 지금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진척사항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설명을 하자면 당시 현장이 급격 치워진 점, 예.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된 정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국정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지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조사가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왜 이 사건부터 지정하냐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브리핑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빨리 좀 우리가 그 진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쉽게 덮어버리고 대충 넘어가 버리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자가 의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고 또 수첩에도 뭐 아산 부동산 이런 게 지금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지금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건 전후로 해서 뭐 극우 유튜버인 고성국 씨랑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도 확인이 예. 됐고 뭐 그렇다라고 아들이 하면 뭐 연락했고. 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늘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마찬가지인데 어떤 정적 갈등에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선동해가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적인 뭐 말하자면 신념의 작동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후에 국가 권력이라든지 수사 권력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혹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누구의 문제냐 이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갈등적 그 정치를 활용하는 어떤 세력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사건 그 자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말하자면 진영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이제 막 국가 권력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수사나 어떤 정화가 필요한 게 분명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경호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요. 제가 영상을 자주 보는데 가장 걱정인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또 이렇게 그 예. 친화적이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시장에 난데서 시민들한테 먼저 다가가는데 예. 다가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경호원들 아주 진땀을 뺄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그 여의도에 벚꽃 보러 나오셨는데 예. 그런데도 사실 경호팀에서는 진짜 난색을 표하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뭐 경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예정이 안 돼 있었을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순복음교회 행사가 있었잖아요. 아마 순복음교회 끝나고 야, 여기 벚꽃 축제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가보면 어때? 뭐 이랬을 것 같기도 뭐 하고. 저도 예전에 경호팀에서 일했던 분이랑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제 동선 확보가 안 되는 현장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전에 통제 안 되고 동선 확보 안 되는 현장. 근데 이제 워낙에 그런 스킨십을 이제 능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대통령이라서 경호처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반의 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저기를 많이 찍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셀카 찍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안전거리라고 하는 게 무색할 만큼 국민들을 향해서는 그냥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주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기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피습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뒤바꾼 암살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링컨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뻔한 페르난데스크 암살 사건도 있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뭐 흑인 인권 운동, 로자스 파크 사건이라 그러죠. 미국 이 민권 운동가가 버스를 탔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에 백인석과 흑인석이 예. 따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흑인 여성이 백인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흑인 인권 운동 사건의 전말이 되기도 했고 마틴 루터킹도 결국에는 총살을 당했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적인 변혁을 혁파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기득권과의 싸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피습이나 총살 등이 이루어진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한 이에서 일어나는 암살이나 피습 사건 이 두 가지는 같은 암살이나 피습을 놓고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피습 사건을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는데 그럼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뒤에 배경은 무엇인가?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민주주의의 회복, 내란 이후에 민주주의 회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끝까지 좀 잘 밝혀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호 기자를 맨 처음에 제가 알게 된 게 그때 미국에 취재 갔을 때 네, 블레어하우스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블레어하우스 접근한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접근이 안 되는 지역 아닌가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아닙니다. 네, 어려운 지역은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청와대로 생각하면은 안 되나요, 거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 보안의 문제가 예, 있죠. 아무래도 예. 이제 외무에서 온 사절단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쭉 보다가 미국에서 보다가 한국 정치 유튜브를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무시를 당해서 블레어 하우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정치권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죠. 그래서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피트 구간 자체가 전부 공사 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의 일대부터 해고 전부 보안 프로토콜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의 경제단이랑 해서 가는데 외무부부터 해갖고 다 가지 않습니까? 산자부까지. 이용하기 딱 봐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국내 대한민국에서는 블레하우스 공사 중이라서 이용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 사실은 저도 이제 가끔 틀릴 때가 많습니다만 팩트체크보다는 그냥 내가 어떠한 노선으로 갈지에 대한 그 정한 그런 정치적 이념이 좀 더 심화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갈등의 대립을. 근데 그때 김대호 기자가 개인 비용으로 거기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필사의 기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풀단에 있는 기자들은 이제 거기를 현장을 또 가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현장에 직접 가려면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그렇죠. 되니까. 되는데 이제 풀단 기자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모든 걸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월드컵 같은 데 가면 현장은 바이라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예를 들면 그걸 쓰고 여기서 기사를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기자들이 머무는 존을 벗어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간 기자들이 근데 야 이거 브라질이 축구하는 여기만 이렇게 치안이 되고 밖에는 엄청 지금 범죄나 이런 도시빈민가다 뭐 이런 기사들은 사실 이제 그 축구협회랑 같이 간 기자들은 좀 쓰기 어렵죠. 근데 진짜 확실히 좀 의미가 컸던 게 그때 미국에서 만났던 우리나라 이제 경호처 그분들을 최근에 얼마 전에 했어요. 우연치 않게 현장 취재 이렇게 다니다가 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출입 기자단 풀단이 아닌데 취재해 온 기자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제가 당시 약간 좀 골칫거리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왜냐면 대통령 경호처나 이런 데서도 서울에서 취재하러 왔다 그러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경호 프로토콜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정해주시면 거길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사정하고 신원조회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제 경호단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사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딱 그분을 만나게 되면 곧 오시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보안 때문에 밝히지 못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재밌는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점잖게 레거시 미디어라는데 요즘엔 재래식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만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면 김대호 기자님 같은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저께 MBC 스트레이트인가 이거 봤더니 세상에 무슨 뭐 교육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수하면은 600만 원 받고 기자증을 주고 뭐 그런 데가 있는데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뭐 보청기 파는 회사고 그럽디다. 네, 요새 뭐 참. 전한길 씨도 이제 경찰 출석할 때마다 기자증을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모두가 기자다 이런 선언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자라고 하는 직종에 대한 어떤 선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얼토당토하는 얘기할 때 기자증 하나 걸고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근데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미디어 환경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데 근데 기자증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증이 회사에서 뭐 달라고 하면 주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회사 신분증 아닌가요? 신분증이죠. 회사 신분증이죠. 예. 뭐 기자 뭐 이렇게 해서 프레스 그거-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발급해 주는 것이지. 그렇죠. 뭐 옛날에는 있었어요. 문공부라고 그래가지고 문공부 시절에 기자증을 주기는 했어요. 그때는 언론사도 몇 군데 안 되고. 근데 요즘에 무슨 기자증 뭐 이러는 게 나는 싶더라고. 그런 거를 제시하면서 본인이 기자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사실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명함도 안 들고 다니지 오래됐는데 왜냐면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표식 같은 것들이 워낙에 그런 데인데 누가 이제 말하자면 전환기 씨처럼 목에 기자증 걸고 와서 내가 기자다 이래서 뭐 갑질하거나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속는 분들은 거의 이제는 안 계시겠지만 하여튼지 뭐 기자증 내민다든지 뭐 나 기자다 그리고 차에다가 무슨 신문 그렇죠. 뭐 법률신문, 경제신문, 환경신문 막 이렇게 붙여갖고 다니고 막 그 뭐 요즘 경광등은 단속하니까 안 달지만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좀 네, 의심해봐야 돼요. 네.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네. 특히 저 같은. 아. 저는 여기저기 다 말씀을. 다니거든요. 될 말씀을. 이렇게 발로 뛰는 기자들은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곧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 대북 송금 의혹이 가장 큰 관심사지만 대장동 사건도 조작 기소가 이루어진 걸로 현재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제가 이때 취재팀이기도 한데 예. 이제 이게 전체 대장동 사건을 관통하는 프레임을 만든 이제 말하자면 보도인데 대장동 이제 그때 이제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실제로 이 돈을 누가 벌어가는지의 용어 이런 게 모두 낯설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천대유도 낯설고 천화동인도 낯설고 막 이러고 이제 이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모펀드라든지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수해가는 방식도 낯설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모든 기자들이 이게 실제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러면 이런 거가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천화동일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지금은 주인이 누군지 다 아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가 밝혀지기 전입니다.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천화동인 1호가 제일 큰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동아일보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거다라는 보도를 해서 여기서 그분은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다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었고 그분 쓴 데가 동아일보였죠. 동아일보였죠. 예. 그러니까 처음 그 동아일보가 이 보도를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대장동 관련된 단독 보도들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뭐 한국 신문상도 받고 여러 상도 가지 받았죠. 예, 그의 언론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고 저희도 이제 나오면 아침에 그때 이제 동아일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아가 늘 단독을 하고 그걸 이제 확인해서 쫓아가는 날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보도를 그때 동아가 많이 했었죠. 한동훈하고 뭐 이렇게 했던데 동아일보 거기도 채널 A 아니에요? 그렇죠. 예, 채널 A죠. 예, 예. 가까웠던 그 문제가 됐었던 녹취를 나눴던. 그러니까 뭔가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동아랑 SBS가 그때 검찰 취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잘했고 뭐 SBS는 그 후에 뭐 남부지검 목동 출장소다 이런 얘기를 그 멸칭을 얻을 정도로 사실 검찰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동아도 말하자면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검찰 관련된 이거 이제 이른바 전원 보도라고 하는데 이 전원 보도에서는 굉장히 치고 나갔던 언론사 중에 하나였죠. 자 이제 두 분 기자분이 나오셨으니까 이걸요 중요한 게 동아일보가 일면 톱에 실었단 네. 말이에요. 일면 톱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 특종이니까 일면 톱에 실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소스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면 톱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일면 톱으로 못 싣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파트는 제가 여기 앞에 선배님이랑 백억엔 그 대선배님을 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동아일보가 이거를 일면 톱에 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가 여러 번 됐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기자 한 명의 보도가 아니라 데스크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아마 나갔을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의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내용 아니냐.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실릴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뒤에서 암암하는 어떻게 보면 한 무리를 지어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냐. 조작 기소가 검찰 권력으로만 뿐만 아니라 언론사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착이 된 것일까 아닐까? 그 부분까지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한 줄 정리를 해드리자면 왜 전에 보시면은 위례신도시를 위너르신이라고 하고 예. 기억나시죠? 그리고 재창이 형을 정진상 실장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김만배와 유동규, 남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영학 변호사가 가진 녹취록을 틀어보니까 그 세 사람 간의 대화인데 거기에 그분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창조해서 넣은 거예요.
녹취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그분이라는 게 아예 없는데. 그렇죠. 아예 없는데 새로 창조해서 넣었는데 그 분이 마치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처럼 몰아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팩트체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면톱에 실릴 수 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짚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김 씨는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막 엄청 확대 재생산이 됐는데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네. 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있기는 있느냐. 그러니까 500쪽 분량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당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확인을 해 줬는데도 이게 안 잡아졌어요. 바로 그렇죠. 잡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점이에요. 보도하고 얼마 안 돼서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잡혀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게 만약에 이게 취재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됐으면 뭐 저도 편집회에 들어가는 멤버는 아닙니다만 일면 톱거리죠. 일면 톱으로 쓰자라고 판단을 할 만한 건이죠. 그러면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면 톱으로 쓰기 전에는 여러 단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그게 한국처럼 고유한 출입처 문화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고위직 언론사의 고위직이 직접 얘기를 듣고 이거를 취재기자 바이라인을 통해서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취재기자가 이 얘기를 검찰의 누군가 고위직에게 듣고 언론사 내부에 말하자면 편집국장을 포함해서 일면을 정할 수 있는 사람과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로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예를 들면 검찰 출입을 하는 법조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작업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한 이제 말하자면 경로를 가진 정보가 밖으로 나오고 이 특정한 경로의 정보가 우리만 알고 있는 정보라고 이제 말하자면 편집국 내에서는 이제 치환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게 이 전체 국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치고 나가는 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후에 중앙지검장이 공식적인 오피셜한 발언을 통해서 이걸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재로는 그게 맞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특수수사 관련된 검찰 보도들이 후에 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혐의가 기소가 안 되더라도 혹은 기소가 나서 무죄가 되더라도 애초에 피의사실 관련된 보도들이 거의 정정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수사 단계에서의 말하자면 보도가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의 보도로 옮겨가야 한다. 이런 이제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신문도 이제 그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 중심으로 법조를 보도하는.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모든 언론은 다 수사 단계에서 보도를 해버리는데 그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사실도 사실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가봐야지 확정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의 오랜 관행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였냐? 한국일보가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그런 기사를 냈어요. 그랬는데도 그 뒤에 워낙 동아일보가 그분 했을 때 이재명을 그쵸. 딱 심어놔가지고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0.7% 차이로 이제 한번 져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부역하는 일도 있었는데 저 이거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를 때였는데 대장동, 화천대유, 성남FC, 백현동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20대 초반대의 제 나이 때에도 모든 인터넷 기사와 TV 뉴스를 틀면 언론의 탑을 장식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은 너무 어려서 이해는 못하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 그게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지금 조작 기소를 밝히고 있고 그거를 여론을 형성하는 데서 언론이 보도를 해주고 있고 그거를 강력한 뒷받침해주는 정치인들이 앞에서 떠들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최종 단계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심어지는 구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 대한 혁파를 해야 된다고 보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국조특위가 저는
이 어디까지 이거를 갈 것인지 그 명확성을 조금 단단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혀진 게 여러 개잖아요. 조작 기소를 취소하는 데에서 멈출 것인지, 검찰이 잘못된 걸 바로잡는 데까지 갈 것인지, 언론과 이렇게 검언 유착, 특히 동아일보나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조국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의 사실관계까지 확인하러 갈 것인지, 어디선까지 갈 것인지, 이것은 이 목표가 명확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변에 여쭤봤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정치에 언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현장 취재 나갈 때.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도 TV조선의 논두렁식의 보도라든가, 그때 당시 앵커였던 신동욱 의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결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데, 당당하게 국회에서 지금 있고 서울시장 후보도 나가려 하잖아요. 이번 내란에 있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당사로 자꾸 오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대구시장 후보로서 나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가 자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상도 말이죠. 정말 어떤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발로 뛰어가지고 야 저걸 파헤치다니 이랬을 때 상을 주고 그걸 받았을 때 자랑스러운 거지, 이런 기자상은 받으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기사가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이게요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진 것, 그걸 써가지고 일면 톱으로 일면 톱이라고 상을 준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정영학 회계사가 만든 녹취록이었는데 언제 기사가 나왔냐면 이 녹취록이 검찰에 넘겨지고 곧바로 나온 기사예요. 그거 뭐냐 얘기냐? 검찰이 준 거예요.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나 준 거 없어, 준 적 없어. 이걸 갖다 썼는데 그걸 특종이라고 상을 줘. 그리고 그걸 상을 받고 자랑을 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개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검찰의 권력 사냥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기레기라는 말도 안 쓰고 기덕이라고 그러더만. 기덕이요? 기덕이. 근데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오죽하면 상 그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상 취소는 차후적인 문제인데 그건 신문협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동아일보가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오보가 났을 때 그거를 대하는 오보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들은 가짜 뉴스를 하는 매체들은 아무 얘기나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줘도 그냥 넘어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공신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저널리즘을 하는 기관이야라고 하는 매체들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보도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게 정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그 언론의 공신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동아일보가 야 그거가 그동안 검찰발 전원 보도가 그것만 문제였냐? 아닌 적이 있었냐? 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설명이 필요하다. 이 경위나 이 과정에 대한 판단.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실제로 신문상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사회적 조치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지 이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아무런 입장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며칠 뭉개고 가면 돼. 오히려 이제 보수적인 어떤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것까지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아까 SBS 논두렁하고 신동욱 예. 의원은 전 TV조선입니다. 예, 제가 잘못 얘기 안 했나 봐요. 자,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대대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부분의 구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암살의 역사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암살을 실행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관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이런 정치적 이념 또는 그렇죠. 신념, 종교 이런 것들이 꼽히는데,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 구조가 사실상 어떠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권력과 조작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실수와 우연과 조작이 섞이면서 시민들에게 닿았던 구조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국주투기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정신 좀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검찰의 권력에서부터 언론의 권력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게 대선의 패배를 이르게까지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의 한 사람의 공천 문제로 자꾸 여론을 바꾸고 있는데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큰 사안의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한 기자님?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론적인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논의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 언론이 이제 뭐 레거시를 넘어서 재래식이라는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미권 언론들과 비교했을 때 이 이제 말하자면 정정 보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언론이 사실을 틀려도 정정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기관들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 후에는 취재를 할 때 뭐 다른 나라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나아갔냐면 취재 경위를 스스로 밝히는 언론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정도로 논란이 되면 저는 언론이 취재 경위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취재에 접근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내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 취재 결과를 믿으라고 이제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거는 과거처럼 언론이 몇 개 안 되고 이런 시대에나 가능한 문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넓게 제도적으로는 아까 이제 뭐 백악관 영빈관 간 얘기도 하셨지만 기존 이제 출입처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 하는 게 이제 한국 언론계에 남아있는 숙제 중에 숙제죠. 사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기사 실명제도 도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더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죠. 끝으로 저는 예. 저 조금만 하나만 좀 덧붙이자고 싶으면 김한 기자님이 이제 출입처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말 공감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분뉴스도 그렇고 앞으로 또 다른 언론사 또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도전을 할 텐데 사실상 어디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법조기자단 언론사들을 적대시하면 절대 못 들어가고요. 다른데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정부, 세종행정시 못 들어가요. 청와대 출입기자단 그런 곳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을 적대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동아일보에 대한 이 기사도 우리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묵적인 룰이 뭐예요? 다른 메인 언론사들은 다른 언론사를 절대 욕하지 않아요. 마치 짜여진 것처럼. 우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뼈아픈데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에서 덧붙여 보자면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제일 재밌는 책이 감시와 처벌. 권력의 감시와 처벌 이제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 책을 한번 다시 읽고 있는데요. 감옥에 가운데에다가 감시자를 놓고 봤더니 죄수들이 감시자가 보이지 않아요. 감시자들은 죄수가 보이는 구도를 만들어 놨더니 자기들을 항상 보는 것 같아서 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 감시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현대에서 봤을 때 잘 이루어진 거는 내란 재판 중개 의무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내란 재판 의무 중개법을 넣어놨더니 판사들이 이거를 몇 분 동안 하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분만 하고 기자단을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요. 법 왜곡죄. 판사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발단이 계속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얼마나 출입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지냐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와치독이라고 하죠. 정말 감시를 해야 되는데 와치독 얘기하니까 오늘 암살 관련해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옛날 이렇게 뭐 상당히 농담을 아주 잘했어요. 연설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농담 하나씩 던졌는데 제가 기억나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기자가 폴란드 기자하고 당시 러시아, 소련 기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역시 기자는 물고 짖어야 고기를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물고 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폴란드 기자가 고기가 뭐야?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폴란드가 아주 굉장히 어려울 때죠. 때니까. 근데 그때 소련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짓는 게 뭐지? 아,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농담을 했던 네. 게 생각이 나는데 그 내일 모레 이제 윤석열 김건희 2심 네. 선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재판에 항상 김대호 기자 참석하는데 이번에 참석합니까? 저 방청 갑니까? 저 말고 이제 강지호 기자가 예. 가는데 언제 한번 여기 모셔서 재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저희 이분 뉴스에서 참석하는 재판은 예. 박성재 결심 아, 결심 재판에 들어가고요. 오늘 또 10시 재판에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여인영 내란 있고요. 통일교 윤영호 선고, 윤석열 공직선거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고요. 옛날에 다 토끼 삭감인데 지금 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알선 수재 결심이 있고요. 내일 화요일에는 김용현 공기누설이랑 한학자 권성동 선고 있습니다. 내일이 선고인가요? 예, 권성동 선고 있고요. 2심 선고죠? 네, 이준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선고도 있습니다. 지난번 1년 8개월 예. 나왔던 그리고 이화영 국회 증언감정 수원지법에서 열리고요. 수요일 날은 대장동부터에서 만든 이건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하여튼 이 재판 2심 선고 나오면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은 이제 대법원은 그 판단을 법률수만 하진 하니까. 않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재판이 이제 엄청 많아져가지고 저희도 지금 인원을 충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 못 들어가니까 한 재판밖에. 그 재판 나온 걸 가지고 또 한번 또 네. 짚어보도록 합시다. 네. 필사의 기자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이분 뉴스의 김대호 기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